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그 위치를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독재자가 상당히 발흥하는 시대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연출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독재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어제 뮌헨 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America is back.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 And we are not looking backward. We are looking forward together.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 외교의 큰 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주독 미군 감축 중단,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 전에 이미 WHO에 복귀하는 것은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UN 인권이사회에서 트럼프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또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화상연설에서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적 전진이 공격을 받고 있다. 독재 정치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하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장기 전략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가 협력하여 평화를 보장하고 공유된 가치를 수호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중대한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즉 미국 외교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것은 주로 대러시아 안보 체제를 강화를 하겠다. 또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일종의 주적이죠. 주적에 대해서 국제 협력으로 대처를 하겠다. 완전히 트럼프의 정책과 달라졌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푸틴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러시아에게 휘둘렸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을 했는데 워낙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을 묵인하는 바람에 대중국 전략도 목소리는 컸지만은 실효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고 오히려 시진핑이 이겼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데,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은 이제 단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체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G7 회의, 어제 또 G7 회의가 이게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의장국인 영국이 주최를 했습니다. G7이라 하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죠.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코백스 지원금, 즉 코로나 백신 지원금을 75억 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G7 정상들은 오는 6월 중순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에 있는 휴양지 카비스 베이에서 그때는 대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초청국인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한 G7 플러스 3 형태로 개최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무대에 등장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분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면서 대북 인권 결의안도 채택될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국제사회가 정리하겠느냐 하는 유엔 차원에서의 회의가 아주 심도 있게 열리고, 여기에 미국이 그동안에 한 발 빠졌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2018년이군요. 2018년 트럼프 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을 좀 차별한다. 이스라엘에 휘둘리는 미국 정부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다시 인권이사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심도 있는, 역시 미국이 들어오면은 인권이사회의 이 회의가 상당히 비중을 갖게 됩니다. 또 금년간에 대북 인권 특사를,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이 특사를 임명할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를 데리고 와서 연두교서 연설 때 한번 써먹더니 김정은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북한 인권 문제를 그들도 보지도 않게 되니까 그 밑에 국무부 사람들도 신이 나지 않아가지고 별로 일할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가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로 진영이 꽉 차 있습니다. 이 토마스 퀸타나라는 사람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데, 이 사람이 다음 달 3월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일에는 다음 달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서 국제 공동체가 적극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김정은이가 들으면 섬뜩합니다. 샴다나시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이겠죠. 김정은과 농단 간부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로 특별법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자행된 혐의가 있는 국제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본부가. 여기에 회부한다는 걸 유엔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런 논의가 국제적 레벨에서 이루어지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게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 ICC 회부는 유엔에서는 안보리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로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거죠. 제소하는 거죠. 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사는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압박을 계속 해 간다는 게 김정은에 대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북한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23일 그 결의안을 처리할 것인데, 이때 또 한국 정부가 빠질지 이번에는 달라질지 주목되고,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울려 퍼지느냐 이겁니다. 어제 있었던 바이든의 연설,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질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새로운 질서가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가장 곤혹스럽게 된 사람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외교는 국익 외교가 아니고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김정은 로비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 로비스트 역할을 했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종의 반역 외교를 했습니다. 문재인 반역 외교가 그동안에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덕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그 중간에 들어서서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을 불신을 하지만은 일단 공간을 열어주니까 트럼프 문재인 사이에 전화가 자주 오고 가고,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상당히 이용해 묻고, 이러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문재인의 역할은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으로부터 구박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사이의 이 삼각 체제, 일종의 비핵화 사개국 체제가 일단은 굴러가기는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완전히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바이든이 등장한 이후로는 문재인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문재인이 과거의 비핵화 사개국의 주역격인 정의용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기존 노선을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기존 노선대로 계속 가면은 벽에 부딪히게 되거나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걸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번지수도 한참 잘못 잡아가지고 바이든이 가장 싫어하는 트럼프, 가장 미워하는 김정은, 두 사람이 만든 싱가포르 합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완전히 조롱거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워싱턴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는 트럼프가 있었죠.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도 문재인을 불신했는데, 트럼프가 문재인을 대우를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트럼프가 없어져 버리고, 외교 진영은 완전히 대북 강경파로 딱 짜여 있는데 어디에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되겠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국제 공조, 국제적 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에 러시아, 특히 중국에 굴종해 왔는데 당신은 어느 줄에 설 거냐 하는 압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반역 외교, 김정은 로비 외교죠. 로비 외교를 대행을 한 것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사기성이 있고, 더구나 교황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으로 무슨 모셔가겠다고 하는 것도 들통이 나고 해서 이제 남은 임기도 뭐 1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무슨 창의적으로 할 거리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외교에서 그동안의 악의 유산을 결산하는 아주 괴로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역 외교, 아니 외교는 국민과 국군과
국익을 대변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대결에서는 항상 김정은 편을 들고, 김정은과 세계의 대결에서는 항상 김정은 편을 들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외교 전력자가 많습니다. 미국과 잘 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대표단을 지금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새로운 외교 판 짜는 데 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그 인맥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왜 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대중 씨는 야당으로 있을 때도, 야당 총재로 있을 때도 미국의 독자적인 나름대로 외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국내로 피드백 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또 이승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승만은 국내에서 하지 점령군 사령관과 이견이 있으면은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 여론을 움직여서 대한민국 수립에 미국 여론을 이용했던 이런 대전략을 국민의힘이 공부를 하고 인재를 빨리 조직화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빨리 달려가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